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 오늘 49번째 공스당 분노와 꼬끌랭입니다. 앞에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엽에 걸쳐 기사자기를 받은 영국의 연기자들을 언급했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는 루이 아르세느 들로네란 연기자가 1883년 정부로부터 명예훈장을 수여받습니다. 루이 아르세느 들로네의 사진이고요. 들러네는 코미디 프랑세스의 영원한 젊은 연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코미디 프랑세스에서 시인이자 극작가인 알프레드 미스의 1834년 작품 사랑을 희롱하지 마세요에서 남자 주인공 베르디강 역할을 40년에 가깝게 연기합니다. 들러네가 1887년 은퇴할 때에도 60이 넘은 그는 여전히 젊은 연인으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의 은퇴 공연은 그때까지 모든 기록을 다 깨트려 버리고요. 들론의 후배 연기자 꽁스당 분노와 꼬끌랭은 도대체 들론이 무엇이 이렇게 관객들의 사랑을 받게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묻습니다. 들론의 매력은 즉각적인 것이어서요. 마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런 사람같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연기자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꼬끌랭은 꽁세바뚜아리 희극 부분에서 1등으로 코미디 프랑스에서 입단하는데 그는 20살의 젊은 나이에 벌써 보마르시의 피가로 역을 인상적으로 연기하죠. 입단한 지 4년 만인 1864년에 그는 코미디 프랑세스의 소시에테르가 됩니다. 그리고 1886년 집행부와 다툼으로 코미디 프랑세스를 떠나는데 몇 년 후에 자유로운 계약관계인 팽시오네르로 다시 돌아오죠. 꼬클랭은 코미디 프랑세스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을 찾는 모든 극장에서 다양한 역을 연기합니다. 특히 꼬클랭은 몰리에르가 창조한 역할들의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꼬클랭의 연기 인생을 대표하는 역할은 시인이자 극작가인 에드몽 로스당의 1897년 작품 시라노 드 베르주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라노로 분장한 꼬클랭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의 연기폭은 동시대 극작가들인 테오도르 드 방빌의 코미디에서부터 에밀 오지에의 중산층 시민극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 연기폭은 꼬끌랭이 연기자의 자질로 꼽는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인데요. 물론 한 가지 성격의 역할에 출중한 연기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연기에 대한 그의 입장은 1894년에 출판한 연기자의 예술이란 책에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는 이미 1880년 예술가 연기자 그리고 1882년 연기자들이란 책을 펴낸 바가 있습니다. 꼬끌랭은 연기자에게 제1의 자아와 제2의 자아가 있다고 꼬끌랭은 생각합니다. 제1의 자아는 자신이 연기해야 할 역할을 치밀하게 이해하고 재반 상황들을 잘 정리하고 종합하는 능력의 자아이고요. 제2의 자아는 그렇게 이해한 역할을 표현하는 자아입니다. 디드로의 충실한 후예답게 꼬끌랭은 연기에서 제1의 자아가 제2의 자아를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확신하죠. 연기자가 섣불리 자신의 역할과 동일시하는 것은 예술적으로 실패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꼬끌랭에 따르면 연기자가 함부로 대사에 손질을 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모험보다 가급적 연기자는 대본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작가의 의도를 무대에 효과적으로 살려내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하죠. 그래서 코클랭의 친구였던 소설가 알퐁스 도데는 꼬끌랭이 월광곡을 연주할 때 우리는 베토벤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연기자는 연기 예술적 표현에서 제1의 자아가 제2의 자아에 쓸데없이 경험이나 취향을 앞세워 개입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꼬끌랭에게 연기자는 작가, 음악가, 화가, 조각가 등과 같이 중요한 예술가입니다. 그는 연기에서 자연스러움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예술의 저처럼 연기에서도 구태의연한 상대성은 금물이죠. 그러나 문예 사조에서의 자연주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연주의는 1860년 무렵에서 세기 말에 걸쳐 프랑스의 소설가 에밀 졸라나 꽁꾸리 형제 등이 주도한 문예 사조입니다. 자연주의자들은 과학자가 표본을 현미경 아래에 놓고 관찰하듯 예술가들도 사회 변이 현상을 과학자의 자세로 냉정하게 관찰하고 사실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주의는 사실주의의 한 극단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작업에 임할 때에도 자연주의자들은 과학자가 실험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는데요. 작품의 구성에도 환경의 작용이나 유전 법칙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연주의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이폴리떼엔느라는 문예학자의 영국 문학사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악덕과 미덕은 다 같이 황산이나 설탕처럼 화합물이다. 예, 자연주의자들의 입장을 잘 드러내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졸라는 1867년에 발표한 때레즈 락갱 서문에서 이 말을 인용하죠. 실제 자연주의는 2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독일의 의사이자 극작가 게오르크 비유너의 미완성 유작 보이체크에서 그 탄생의 씨앗을 보는데요. 이 작품은 사실주의조차 건너뛰어버린 한 천재의 놀라운 선구적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체크는 1879년 칼 에밀 프란조스가 대폭 보완해서 처음 출판됩니다. 초연은 1913년에서야 미넨에서 이루어지고요. 자연주의적 경향의 작품들을 본격적으로 무대에 올린 인물은 파리 가스회사의 사문이던 앙드레 앙뚜안느입니다. 졸라의 때레즈 락갱을 무대에 올리고 싶지만 기존의 극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는 1887년 테아트 리브 자유극장을 세웁니다. 자유극장은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거리 일반적인 극장이 아니라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독립극장이므로 검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343명의 회원들과 함께 자유극장은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서 기능합니다. 작센 마이닝겐이 보여준 집단 연기 앙상블도 앙뚜안네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영감의 근원이었죠. 예, 앙드레 앙뚜안네 사진입니다. 앙뚜안네는 무대를 집에 있는 가구를 가져와 채우고 필요하면 정육점 진열장에 생고기를 갖다 놓습니다. 자유극장의 무대를 통해 노르웨이 작가인 입생의 유령이나 스웨덴 작가인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의 줄리 아가씨가 프랑스의 관객들에게 처음 소개됩니다. 북구적 정서를 라틴 계열의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모험이라 처음에는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앙뚜안네는 이를 모두 무시하죠. 하층 계급의 공공을 그대로 무대에 재현한 독일의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의 작품이나 삶의 추악한 단면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프랑스 앙리 베크의 작업들도 자유극장의 주요한 레퍼토리들입니다. 앙뚜안느는 연기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제4의 벽이라도 있어서 마치 객석의 관객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연기하기를 바랍니다. 꽃글랭은 이런 자연주의적 경향의 작업을 소화시키기가 힘들죠. 그는 자연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삶을 어둡게 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연기자가 관객에게 살아야 할 가치를 직접 몸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나 작품 해석에 있어 연기자의 섣부른 주관적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꽃글랭에게 있어서는 그랬습니다. 연기자의 주관은 중요한 것이지만 저작거리의 작가주의 연기자로서 꽃글랭에게 극단적인 주관주의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편 앙뚜안느는 미술에서 보여준 인상주의적 효과들에도 주목하는데 무대가 현실을 다 재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비어있는 부분은 관객이 채웁니다. 어쨌든 효과는 대단히 사실적인 느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상주의적 효과들은 상당 부분 비대칭이나 돌발적인 것 등에 의존해서 이런 효과들이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해 관객은 무대에서 현실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분장을 절제하고 절제된 조명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는 작업도 중요하죠. 사실주의나 자연주의가 거둔 성과를 효과적으로 대중성과 결합하려 시도한 사람이 미국의 작가이자 연출가이자 흥행사이자 연기자인 데이빗 벨라스코입니다. 그는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극장이나 라이시엄 극장을 통해 미국의 저작거리에 사실주의 무대를 도입한 수훈갑입니다. 그는 심지어 필요하면 무대 양떼를 풀어놓기도 하고요. 그는 1902년에 자신의 벨라스코 극장을 세웁니다. 벨라스코는 특히 무대에서 조명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색을 포함한 무대 전체 효과에 대한 자신의 직관적인 느낌에 커다란 믿음을 보이는데요. 브로드웨이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그는 페니 브라이스나 캐서린 코넬 같은 새로운 세대 연기자들을 발굴합니다. 1923년 스타니슬랍스키는 그의 업적을 치하하며 그를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명예회원으로 추대하는데 데이빗 벨라스코의 사진입니다. 벨라스코는 1870년대 젊은 나이에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위치한 연기학교에서 보잘것없는 임금을 받으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던 디온 부시코트를 만납니다. 1856년 미국 의회에서
희곡 저작권법 통과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푸시코트가 1890년 세상을 떠날 때 어쩌면 벨라스코가 그의 임종을 지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나의 상상력을 발동시켜 봅니다. 릴리 랭트리라는 연기자의 사진입니다. 2010년 포켓트란 극작가가 셜록 홈즈와 저지 릴리 사건이라는 작품을 발표하는데 실제 했던 인물들이었던 오스카 와일드나 저지 릴리라는 애칭을 갖고 있던 릴리 랭트리가 홈즈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릴리 랭트리는 연기력보다 사교계의 중심인물로 더 유명했던 영국의 여성 연기자인데 아마 그 저작거리의 명성이 기대어 광고 수입을 올린 첫 번째 경우였을 것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그녀가 출연한 작품보다 그녀를 소재로 한 작품이 더 많을 정도였어요. 미국에서 활동할 즈음 릴리란 이름을 백합을 의미하는 릴리로 바꾼 그녀는 커다란 대중적 성공을 거둡니다. 물론 그녀 연기에 대한 미국 비평가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지만 말이죠. 별로 알려지지 않은 2000년대 평범한 셜록 홈즈 이야기로 1800년대를 마무리하는 이유는 윌리엄 질레트라는 연기자 때문입니다. 윌리엄 질레트는 무대에서 셜록 홈즈 역으로 유명한 미국의 연기자이죠. 그가 셜록 홈즈로 처음 무대에 선 해가 바로 1800년을 마무리하는 1899년이었는데요. 1899년 이래 그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300번 이상 셜록 홈즈를 연기합니다. 생전에 그가 살았던 성은 지금은 지역문화재가 되어 있고요. 질레트의 연기는 터프가이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한 평론가는 살아있는 그 누구도 팔에 총을 맞은 후 그처럼 그렇게 담배를 입에 물고 쿨하게 연기를 뿜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죠. 이제 무대에서 셜록 홈즈의 사냥 모자와 구부러진 파이프는 하나의 전설이 됩니다. 사냥 모자는 셜록 홈즈의 소설들이 연재된 스트랜드 잡지에 실린 시드니 파젯의 사파에서 빌린 것이지만 구부러진 파이프는 질레트의 효과적인 창안입니다. 파이프가 구부러져야 연기자의 얼굴이 가려지지 않으면서 개성적으로 도드라져 보인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예. 자, 셜록 홈즈로서 윌리엄 질레트의 사진입니다. 셜록 홈즈의 작가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의 무대화를 시도하면서 먼저 헨리 어빙에게 홈즈 역을 의뢰하는데 어빙이 거절하자 다음에는 허버트 비어봄 트리에게 의뢰하고요. 비어봄 트리가 홈즈 역과 모리아티 교수 역을 동시에 연기하겠다고 나서자 무산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윌리엄 질레트가 도일의 오리지널 대본과 소설들을 토대로 사막짜리 대본을 완성하는데 처음 도일의 부탁은 이야기에 로맨스를 넣지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질레트는 결국 도일을 설득해서 사랑 이야기를 포함시킵니다. 어쩌면 현실에서도 릴리 랭트리와 윌리엄 질레트가 1899년 오스카 와일드의 소개로 만났을지 모르고요. 1899년이면 오스카 와일드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입니다. 이렇게 징후적으로 실제와 가상이 얽히면서 1800년대가 마무리됩니다. 원래 실제와 가상의 문제는 연기의 핵심적인 문제이지만 이제 1900년대로 넘어가면서 영화나 TV 같은 매체들을 통해 이 문제는 한결 실감나면서도 한결 일상적인 현상으로 관객에게 다가갑니다.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로서 헨리 어빙이 연기한 홈즈를 나는 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로서 꽃글랭의 왓슨 박사를 또 나는 보고 싶기도 하지만 장르 연기의 한 전형으로서 윌리엄 질레트의 성과 또한 저작거리, 작가주 연기자라는 맥락에서 어쩌면 그의 심지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셜록 홈즈라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나에게는 듭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이 마지막 문장은 솔직한 나의 마음입니다.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로서 헨리 어빙이 연기한 홈즈를 정말 보고 싶고요.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로서 꽃글랭의 왓슨 바사를 정말 보고 싶기도 합니다. 한 무대에 헨리 어빙의 홈즈와 꽃글랭의 왓슨 박사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윌리엄 질레트의 셜록 홈즈 역할로서의 연기적 성과 또한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라는 맥락에서 어쩌면 윌리엄 질레트의 심지를 연기자로서의 심지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셜록 홈즈라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나에게는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